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힘겹게 눈 딱 떴을 때 혹시 이런 기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분명 잠은 잤는데 속은 막 텅 빈 것 같고 또 출근길 지하철에서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막 넘겨보는데 알 수 없는 피로감만 더 쌓이는 그런 기분 말이죠. 네, 그런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어젯밤에 너무나도 생생하고 귀괴한 꿈을 꾸고 나서 와, 대체 내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그 공허함이나 귀겨운 꿈들은 단순한 피로나 무작위적인 뇌의 오작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내면의 아주 깊은 곳, 보통은 잘 들여다보지 않는 심연에서 보내는 매우 정교한 신호일 수 있죠. 아, 정교한 신호요. 그러니까 당신이 매일 느끼는 그 묘묘한 불균형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우리 마음의 지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당신의 내면을 지키고 진정한 나를 찾아줄 완벽한 지도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자료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분석 심리학의 심층적 고찰과 임상적 실제라는 텍스트인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죠? 잠깐만요. 분석 심리학이라는 단어 들으시고 벌써 지루해지신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건 막 100년 전 학자들의 먼지 쌓인 이론을 외우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지도는 정보 과잉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피로감에 시달리는 바로 당신을 위한 생존 가이드가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카를 구스타프 융의 과거를 회고하는 데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100년 전에 쓰인 마음의 지도가 2025년 현재의 최신 뇌과학 연구들과 어떻게 소름 돋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와, 뇌과학이랑요? 네. 게다가 기후위기나 알고리즘 시대의 혐오 같은 현대사회의 질병들을 어떻게 진단해내는지를 매우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죠.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음의 지도를 펼치기 전에 마음을 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융의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20세기 초반 스위스 정신의학의 황금기 때 이야기인데요. 아, 그 취의리 대학병원의 오이겐 블로일러 밑에서 수련받던 시절요? 맞아요. 그때 루트비히 윈스방거와도 교류하면서 연상검사를 통해 콤플렉스 이론의 기초를 다졌죠.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1913년에 일어납니다. 아, 그 유명한 시그문트 프로이트와의 결별이요. 저는 항상 이 결별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대체 왜 그렇게 잘 맞던 두 사람이 갈라선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가에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오직 성적 에너지로만 국한해서 봤어요. 모든 걸 성적인 억압으로 푼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행동을 과거에 억압된 상처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본 겁니다. 이른바 인과론적인 설명과학이었죠. 아, 설명과학이요? 반면에 융은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로 훨씬 넓게 보았죠. 그리고 인간을 단순히 과거 상처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파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과학의 길을 팩한 배경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과거의 고장난 부품, 그러니까 성적 억압 같은 것 때문에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분해하고 설명하려 했다면요. 네. 융은 모든 캐릭터와 상징의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이 있는 거대한 소설처럼 대했다는 뜻이네요. 막 통계나 수치에 인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계는 고장난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지만 소설은 전체 맥락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융의 핵심 태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현상학적 태도입니다. 현상학적 태도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관찰자의 주관적 이해를 필수 요건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융은 정신적인 것을 물리적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정신 그 자체의 현실성을 가진 실체로 대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진료실 풍경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환자가 진료실에 딱 들어와서 선생님, 저 어제 제 방에서 불을 뿜는 용을 봤어요. 라고 했을 때 말이죠.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의사라면 뇌파 검사부터 하면서 그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환각작용입니다. 약물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할 텐데 융은 달랐다는 거죠. 완전히 달랐죠. 용이 나타났군요. 그 용의 비닐은 무슨 색이었나요? 불을 뿜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죠?
하면서 그 환상의 세계에 기꺼이 같이 뛰어들어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들어간다고요? 환자와 함께 환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왜 하필 지금 이 사람의 내면에 용이라는 심상이 필요했을까를 함께 탐구하는 거죠. 주관적 경험 자체를 하나의 완전한 현실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와, 주관적 경험을 현실로 인정한다. 네. 물질적 사실만을 진정한 현실로 믿던 20세기 초반에 정신의 현실성을 인정했다는 건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인문학과 신경과학을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된 셈이고요. 내면의 환상마저도 고유한 목적을 가진 현실로 인정해준다니 진짜 멋진 접근이네요. 자, 그렇게 인간을 기계가 아닌 전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융은 우리 정신세계에 아주 정교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그 지도를 활짝 펼쳐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이 등장하죠. 네, 먼저 의식의 중심인 자아, 그러니까 에고가 있고요. 정신 전체를 아우르는 자기, 셀프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공유하는 심층 구조인 집단 무의식과 그 안에 선천적 경향성인 원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에서 자아를 묘사한 비유를 보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자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나를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생각해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 콩알만한 섬이 스스로를 바다의 주인이라고 굳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통찰이 너무 날카롭지 않나요? 굉장히 날카롭죠. 그리고 그 섬이 바다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융은 개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개화성이요? 자아가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자신이 억압해둔 어두운 측면인 그림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약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서 상사 앞에서는 싹싹한 직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일상이죠. 또 집에 오면 다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요.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완전 방전되는데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내면의 찌질하고 어두운 그림자까지 굳이 꺼내서 마주하고 통합해야 한다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개성화라는 과정,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숙제 아닙니까? 페르소나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의 그림자를 계속 외면하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데요? 마치 옷장 안에 억지로 쑤셔놓은 쓰레기 될 것 같습니다. 아, 언젠가는 터져 나오겠네요. 네, 언젠가는 문을 부수고 쏟아져 나오게 되죠.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페르소나에만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면 자기 소외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가장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우울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는 신경증의 진짜 원인이 되는 거죠. 아, 옷장 문을 억지로 닫고 덜덜 떨며 버티는데 오히려 내 에너지가 더 많이 새어나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요. 그저 한가한 심리적 유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원초적 양심의 발현이거든요. 원초적 양심이요? 진정으로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사회적 집단 동조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한 치유가 결국 병든 세계를 구하는 일이 되는 셈이죠. 와,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얇은 가면 뒤에 숨어서 안도하다가는 결국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옷장 속에 갇혀있던 그 자기의 목소리는 어떤 언어로 이 작은 섬에게 말을 걸어올까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죠. 바로 상징과 꿈입니다. 꿈이요? 자료에 등장하는 메다르트 보스라는 학자가 치료했던 42세 무신론자 상인의 꿈 사례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 상인은 평생을 오로지 성적인 본능에만 사로잡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우울증과 성적 무력감에 빠져 병원을 찾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죠? 캄캄한 강 위에 우뚝 솟은 수도원이 있고 아름다운 제의를 차려입은 신부가 나타나는 꿈이요. 여기서 너무 궁금해집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평생 쾌락만 줬던 사람 머릿속에서 왜 하필 수도원과 신부가 등장했을까요? 이게 그 무의식의 절박한 SOS 구조 신호 같은 건가요?
단순한 SOS라기보다는요, 일종의 내비게이션 경로 재탐색에 훨씬 가깝습니다. 경고등만 깜빡이는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을 완전히 틀라고 알려주는 구체적인 안내 방송이죠. 아, 경로 이탈입니다. 다시 탐색합니다. 이런 거군요. 네. 융은 의식의 태도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무의식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보상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상인의 경우 평생을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서 우울증이 온 거고요. 맞습니다. 이때 무의식은 그가 철저히 외면했던 반대편의 세계, 즉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의 상징인 수도원을 꿈에 딱 등장시킨 겁니다. 아, 그래서 신부가 등장한 거군요. 신부는 평범한 인간과 신성한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니까 자아와 저 깊은 바다인 자기를 이어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융 심리학의 정수입니다. 이 꿈속의 신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직업으로서의 신부를 대충 가리키는 기호가 아닙니다. 기호가 아니면요? 상인이 아직 의식하지 못한 그러나 치유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내면의 정신적 소명을 가장 적절하게 빚어낸 역동적 심상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 상인이 치료 과정에서 이 무의식의 부름에 순응하자 거짓말처럼 우울증과 무력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저항하거나 전이 현상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보았지만 융은 달랐어요. 무의식의 에너지가 발현되는 정상적인 과정이자 자아가 급격한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을 무한히 신뢰하는 따뜻한 시선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내비게이션의 안내방송을 제대로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찰자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대상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열어두는 수동적 이해, 즉 앞서 말한 현상학적 관찰 방식이 필요하죠. 자료는 이를 동양의 노장 철학이나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의 정신과 연결합니다. 아, 무의자연할 때 그 무의요? 네, 치료자는 환자의 꿈을 억지로 분석해서 정답을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환자와 함께 상징의 의미를 조금씩 확충해 나가는 거죠. 아, 정답을 주는 게 아니군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의식과 대화하는 적극적 상상이나 모래상자의 피규어를 배열하는 샌드플레이, 그리고 단어현상 검사 같은 기법들이 모두 이 깊은 바다의 상징들을 조심스럽게 길어 올리는 그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꿈에, 상징에, 게다가 동양 철학의 무의까지.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 중에는 잠깐 이거 너무 신비주의 종교 이야기로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짜릿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이성학문인 최신 뇌과학과 통계학이 융의 이론이 철저한 과학적 사실임을 앞다투어 입증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들이 쏟아지고 있죠. 저는 자료에서 현대 인지 행동치료, 즉 CBT와 융의 분석 심리학을 비교한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CBT가 눈앞의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허리가 몹시 아플 때 당장 털어넣는 강력한 진통제라면 융의 치료법은 당장은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 몸에 무너진 코어 근육, 즉 근본적인 콤플렉스와 원형을 하나하나 다루어서 척추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세우는 평생 안 아프게 해주는 재활 필라테스 같다고요. 진통제와 재활 필라테스라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비유네요. 호스트님, 비유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척추를 규정한다는 그 은유를 넘어서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2025년에 최신 연구들이 증명해냈습니다. 아, 진짜요? 뇌 회로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 융이 말했던 그 원형을 뇌과학에서는 뇌가 외부 세계를 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인 예측 프로세스로 해석합니다. 예측 프로세스요? 자료에 따르면 하위 피질의 원초적인 감정 시스템에서 끌어오른 에너지가 고위 피질의 서사 시스템으로 전달되면서 이미지가 형성되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융이 말한 원형적 상징이 역동하는 메커니즘과 일치합니다. 와, 또한 과거 상처의 응어리인 콤플렉스 역시 최신 뇌 영상 기법을 통해서 감정이 강하게 충전된 자율적인 신경회로로 우리 뇌 안에 실제한다는 게 증명되었죠. 그러니까 막 마음속의 추상적인 응어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뇌 안에 그렇게 돌아가는 전기 회로가 박혀 있다는 거군요. 대박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활 필라테스의 치료 효과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 데이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베를린과 콘스탄츠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증상 감소 면에서 1.0 이상의 매우 큰 효과 크기를 보였습니다. 1.0 이상이면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 발표된 샌드플레이 메타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안정적인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고요.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호스트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교정의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교정이요?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현상인데 바로 후속 개선 효과라는 겁니다. 장기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치료를 종결하고 무려 6년이 지난 후에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끝난 지 6년 후에도 효과가 커진다니요? 스스로 그 내면의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아예 터득해버렸기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환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기른 거죠. 게다가 이 과정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균 90회 정도의 세션만으로도 장기적인 재발률을 크게 낮추어서 엄청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냅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네요. 특히 2020년 고령층 대상 연구에서는 단순한 우울증 완화를 넘어서 삶의 깊은 의미와 영성을 발견하게 돕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모두 완벽히 증명된 과학이라는 뜻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뇌과학과 통계로까지 완벽하게 입증된 내면의 지도는 이제 개인의 우울증이나 불안 치료를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이 지도가 21세기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집단적 용원의 위기를 진단하고 돌파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던데요. 네, 그게 분석 심리학의 가장 현대적인 의의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페르소나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보여주기 바쁘죠. 링크드인에는 완벽한 커리어를 가진 프로페셔널로, 또 인스타그램에는 늘 멋진 곳에서 식사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자신을 파편화해서 전시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이 화려한 디지털 쇼윈도우 이면에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자라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부작용이 엄청나죠.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억압하고 거부한 내면의 그림자들이 어떻게 폭발하고 있죠? 바로 익명성에 숨은 악플과 무자비한 혐오 발언입니다. 나의 열등감을 타인에게 마구 투사하면서 디지털 공간 전체가 거대한 그림자의 배설구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현상이 바로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신경증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문명 속에서 페르소나는 극도로 파편화되고 반대로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여기 한술 더 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등장했잖아요. 아, AI요? 알고리즘과 AI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시대에 과연 인간 고유의 가치, 즉 인간다움이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계산과 정보 수집은 이미 우리가 AI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조합하고 새로운 걸 생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고 상징을 통해 내면의 상처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오직 인간 정신만의 성역입니다. 아, 의미 부여요. 분석 심리학은 모든 것이 단순한 데이터로 환원되는 시대에 상징을 통해 의미를 빚어내는 상상력의 현실성을 회복시켜주는 인간다움의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와, 걔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의미 부여의 능력이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웅장해지네요. 그런데 이 위기 진단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위기를 융의 이론으로 해석한 부분이 진짜 신선했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더워져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료에서는 이를 에코 섀도우, 즉 생태적 그림자라는 매우 독창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에코 섀도우요? 인류가 수백 년간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통제해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류의 무의식 속에는 지구라는 생명체를 억압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파괴적 성향이 그림자로 고스란히 쌓여왔다는 겁니다. 아, 무의식적인 죄책감이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겪는 기후불안이나 기후우울증은 이 거대한 그림자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비집고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를 치유하려면 우리 내면에 파괴되어 있는 대지의 어머니라는 원형을 다시 살려내야만 하죠. 내면의 지도를 들여다보는 일이 결국 병든 지구를 구하는 철학으로 확장되다니,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분석 심리학이 그저 푹신한 상담실 소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취리히에서 열린 제23회 국제분석심리학회 국제회의의 동향을 보면 이런 치열한 고민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 작년에 열린 그 회의요? 네, 융탄생 150주년을 맞은 이 회의에서 그라지나 구다이테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학회의 외연을 더욱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죠. 학자들은 우크라이나나 중동의 전쟁 트라우마 개입 방안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이케델릭, 즉 환각제를 보조제로 사용하는 최신 치료의 가능성까지 아주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환각제까지요? 엄청 진보적이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개성화라는 방향성입니다. 개인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양극화나 혐오 범죄 같은 집단의 그림자 자체를 치유하자는 움직임이죠. 집단의 그림자를요? 동시에 남성성인 아니무스와 여성성인 아니마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젠더 개념도 현대의 탈식민주의나 퀴어 이론에 발맞춰서 과감히 재해석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100년 전 스위스의 한 진료실에서 인간의 마음에 호기심을 가졌던 융의 발걸음이 이제는 뇌의 복잡한 신경회로를 해독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을 지키며 나아가 기후위기와 전쟁의 트라우마로 앓고 있는 전 지구의 영혼을 치유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지침서로 진화했군요. 네, 그게 바로 이 지도의 진정한 힘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식의 중심인 나에서 출발해서 무의식의 심연인 자기를 거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네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몹시 피곤한 얼굴의 페르소나를 마주할 때마다 그 뒤에 숨어서 당신의 목소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림자를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당신의 뇌를 깨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는 우리가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서 억압된 내면의 그림자를 무자비하게 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정신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공간이 그저 텅 빈 도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인터넷 그 자체가 알고리즘을 통해 인류의 모든 혐오와 분노, 열등감을 자양분 삼아 살찌고 있는 거대한 집단적 그림자라는 독자적인 생명체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디지털 공간 자체가 집단적 그림자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끝없이 먹이를 던져주며 키워내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디지털 괴물을 우리는 하나의 사회로서 대체 어떻게 대면하고 통합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당신의 의식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기 전에 꼭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